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포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경제와 외교 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기술 패권, 그리고 전쟁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교차하는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8개국의 핵심 뉴스를 통해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며 문득 19세기 유럽의 세력 균형 정책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전쟁 중에도 외교적 활로를 찾고 실리를 챙기기 위해 분투했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미사일이 오가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산업을 위한 법전을 만들고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혼돈 속에서 늘 새로운 질서를 잉태해 왔는데요. 오늘 다룰 소식들이 바로 그 새로운 질서의 단서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행보가 분주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네, 유가 급등이 민생 경제의 목을 죄고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죠. 조현 장관은 사우디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 측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자국 에너지 시설 피해를 언급하며 우리 측의 지지를 구했는데요. 단순히 기름을 사오는 문제를 넘어 복잡한 중동 정세 속에서 정교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 장관은 중일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건설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로 양국 관계가 최악인 상황인데요. 조 장관은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립보다는 대화를 내세우며 외교적 여지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한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19세기 영국이 유럽의 균형을 맞추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가시밭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화하자 우리 외교부도 즉각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을 천명하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경제 지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코스피는 하락하고 환율은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코스피가 1.72% 하락하며 5,487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3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493.7원으로 마감했죠.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공포가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가 급등과 미국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쌍둥이 악재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일본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며 반도체와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한 것도 결국 기술력을 방패 삼아 외풍을 견뎌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자를 직접 언급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냈군요. 2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란 공격이 2주째 이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테헤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보안군에게 망명을 촉구하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죠. 타협보다는 완전한 굴복을 원하는 트럼프식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2025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고요? 네, 당초 1.4%로 예상됐던 GDP 성장률이 0.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쟁 발발 전부터 이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있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전쟁 여파로 유가까지 치솟으니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공급 측면의 규제 혁파로 돌파하겠다는 건데 이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사법부와의 마찰도 여전합니다. 소말리아 이민자 보호 조치에 제동이 걸렸네요. 연방판사가 소말리아인 1,100명에 대한 보호신분 종료 계획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가로막힌 건데 미국의 인권 가치와 행정부의 안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경제 침체와 법적 갈등까지. 현재 미국은 거대한 제국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도전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큰 정치 행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5년의 청사진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전국인민 대표대회 폐막과 함께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법치와 내수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생태환경법전과 국가발전계획법의 통과입니다. 중국 역사상 민법전 이후 두 번째 법전이 탄생한 건데, 이는 중국이 이제 단순한 정책이 아닌 법을 통해 국가 운영의 영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장기 계획을 제도화해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주겠다는 전략이죠.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분쟁 중재에 나섰습니다. 또한 베트남과의 전략 대화를 위해 외교, 국방, 공안 장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3+3 메커니즘을 가동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서 미국의 포위망을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치 과거 합종연행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던 외교 전략의 현대판을 보는 듯합니다. 경제면에서는 내수 활성화 신호가 뚜렷합니다. 성간 무역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2025년 성간 무역 판매액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부 시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여기에 애플이 중국 앱스토어 수수료를 인하하며 고개를 숙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모바일 생태계 권력 앞에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도 실리를 택한 겁니다. 중국은 지금 내수 엔진과 법치라는 조종 장치를 통해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요? 네,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과 위성망 구축이 핵심인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품에 더 깊숙이 안기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예산위원장 해임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적 내용이 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혼다 자동차의 적자 규모가 충격적이네요. 2026년 3월 마감 회계연도에 무려 6,9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북미 전기차 전략 실패와 중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원인인데,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인 혼다의 몰락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일본 전자산업이 디지털 전환기에 뒤처졌던 사례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와중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민족주의로 돌파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제와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지만,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갈등 증폭은 일본에게도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한복판,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2주째에 접어들며 피해가 극심합니다. 3월 9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전면전 양상입니다. 이란은 텔아비브에 미사일 보복을 감행했고, 이스라엘 북부 자르지르 지역은 직격탄을 맞아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와중에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들은 채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에서는 전쟁 중에도 화상 면접을 통해 인재를 뽑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상수로 두고 경제를 운영하는 이스라엘 특유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리알화 가치가 유로화 대비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정부는 전시 배급제에 가까운 전자 식료품권 조치를 취하고 있죠. 특히 인적 자원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고위 외교관과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체제의 압박과 전쟁의 공포가 이란 사회를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치적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헤르초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전 총리의 사면을 언급하자 헤르초그 대통령이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야권이 여당 연정을 앞서고 있어 네타냐후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내부의 견제와 균형은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 대사를 초안해 강력히 항의했다는 소식입니다.
3월 10일 브리안스크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공격에 쓰인 미사일이 영국과 프랑스 합작사의 제품이며 서방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상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키타 흐루쇼프의 증손녀가 죄국 대행인으로 지정됐네요. 니나 흐루쇼바 교수가 그 대상입니다. 소련의 지도자였던 흐루쇼프의 후손조차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대시하는 건데 러시아 내부의 사상적 통제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950년대 메카시즘이나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 시기가 떠오르는 지점이죠.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과 AI 애니메이션 제작을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네, 러시아와 중국이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서방의 기술로부터 고립된 두 나라가 독자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벨고로드나 사할린 같은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 평가가 높게 나온 것도 흥미롭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 진화를 꾀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관계 재설정에 나섰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코크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의 협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해양안보, 인프라 등 전 분야를 망라합니다. 이번 리셋은 브렉시트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고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 앞에 유럽 서쪽 끝단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격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1월 성장률이 0%를 기록했네요.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제로 성장입니다. 서비스업 부진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죠.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이는데 수천 가구에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는 역설적으로 영국의 서민 경제가 얼마나 한계 상황인지를 증명합니다. 의료기술 분야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백신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요? 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신을 섭씨 30도에서 24개월 동안 보관해도 효과가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나 재난 지역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죠. 경제는 정체되어 있어도 인류를 위한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작은 위안을 줍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각자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세계 각국의 소식을 다뤘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고 거친 파도 아래에서도 해류는 흐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가 급등과 전쟁이라는 파도가 덮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AI 기술의 진화와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백신 개발 같은 변화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의 파도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흐르는 시대의 방향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통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는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